30년 만에 폭우, 네네. 50년 만에 그렇죠. 폭염. 이거를 메타워스 실험으로 봤더니 인간 활동이 아니면은 최근에 증가한 태풍의 피해가 분담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점수는 합격점을 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WWF 세계자연기금 그린터뷰 시즌 3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구를 살리고 자연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적으로 손꼽히는 논문을 써오셨고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계속 쌓아가고 계시는 분을 모셔봤는데요. 바로 김형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배경을 보니까 이제 전공이 지구 수문학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 그거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전공인 거예요? 영어로는 글로벌 하이드롤러지라고 하는데요. 수문학이라고 하는 게 천문학처럼 물 숫자에다 그럴 문자에다 배울 학자예요. 그래서 물에 대한 학문입니다. 보통 네. 이제 물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는 수자원이나 아니면은 홍수 이런 것들이 보통 연구가 됐는데요. 이제 글로벌이 붙게 되면서 기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 사이언스인데 네네. water engineering을 같이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마, 폭염, 뭐 태풍 이런 이제 자연재해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서로 어느 정도 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UN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20년 동안 자연재해로 사망자가 13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오, 진짜 많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91% 정도가 그 소위 말하는 기후 관련 재해, 115만 명 정도가 기후 관련으로 사망을 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20년 동안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액이 그전 20년이랑 비교하면은 250% 증가를 했어요. 사실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 시스템 안에서는 서로 다 얽혀 있는 거고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따로따로 떼서 보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기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 하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이제 Meta Earth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용어를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지구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구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있는 지구도 있을 테고 사람이 없는 지구도 있을 테고 아니면 굉장히 더운 지구도 있을 테고 좀 덜 더운 지구도 있을 테고 지구가 굉장히 복잡하고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지구를 한 1000번 정도 던져보고 사람이 없는 지구를 한 1000번 정도 던져봤을 때 이를테면 어떤 태풍이라든지 어떤 재해가 강도나 아니면 빈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은 그 차이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메타버스의 그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Meta Earth의 약간의 시뮬레이션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런 Meta Earth 같은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결국 가상 공간에는 다 숫자로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죠. 이제 가시화해서 그러면 한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연 지구에 이렇게 강을 그려봤는데요. 이 지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없는데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인류세 지구라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 두 지구의 차를 이렇게 보였더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동아시아 이쪽에서는 파랗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런 쪽에서 이제 홍수가 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이제 빨갛게 되는 지역은 그 가뭄이 늘고 있는 지역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계산량과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빅데이터가 진짜 문자 그대로 빅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때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이제 격자로 막 쪼개요. 한국이 네모 1개, 중국 네모 5개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필요가 정보의 가치가 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뭐 10km, 5km 단위로 막 쪼개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은 계산량이 폭증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항상 이 기후 모델링에 쓰여 왔습니다. 기후에 대한 예측을 하고 보다 나은 기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을 하지만 그러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시뮬레이션 실험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이미 전개 중인 현상이 바로 기후위기잖아요. 한국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가장 크게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재작년에 서울에 115년 만에 그 폭우 온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강남역 네네. 그쪽에 침수되고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어쩌다가 있는 일인가?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 빈도가 잦아졌거나 아니면 강도가 강해진 이벤트인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거는 기후변화 때문에 더 강해지고 잦아진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상화 될 수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만에 폭우, 네네. 50년 만에 그렇죠. 폭염. 근데 이거 작년에도 들었잖아요. 내년에도 듣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상화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거를 메타워스 실험으로 봤더니 인간 활동이 아니면은 최근에 증가한 태풍의 피해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우연성을 훨씬 넘어서 임계점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모든 나라가 어떠한 형상들을 겪으면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을 텐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응이 좀 잘 되고 있나요? CBDR이라는 게 있어요.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통의 문제이지만 서로 다른 책임을 갖는다.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선형 관계에 있는 게 누적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인데, 이를테면은 미국이 한 20% 지금까지 누적을 쌓아왔고, 뭐 중국이 한 15% 쌓아왔고, 뭐 영국, 독일, 일본 어쩌고저쩌고 한국은 한 1.5%, 1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 1도 증가분의 0.2도는 미국 책임이고 이 0.15도는 중국 책임이고, 이렇게 가다가 한국은 0.015도의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도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같이 증가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자연재해가 발생시킨 피해, 그걸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나라 1.5%인데 그게 한 10몇 등이거든요. 전 세계 국가가 200개 좀 안 되는데 200개라고 하면은 90%의 나라보다 우리나라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배출을 했어요. 과학적 근거를 잘 참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잘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뒤늦지 않았는가. 이를테면 이제 앞으로 40%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걸 올해부터 줄일 건지 내년부터 줄일 건지 내후년부터 줄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결정도 필요한데 나중에 감축을 하겠다. 뭐, 누구에게나 어려운 선택이긴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점수는 합격점을 줄 수는 없으나 특히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근데 앞으로의 거에 대해서도 책임의 논의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게 진짜 크리티컬한 질문이신데요. 네. 제가 밖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 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볼 때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식량만 보는 것도 아니고 폭염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쫙 펼쳐놓고 이걸 전체적인 면에서 봐야 하는데 아직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 가뭄의 그 국한에서 보게 되면은 유럽의 가뭄은 1.5도와 2도 사이에서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빨리 변해요. 이 말인즉슨 유럽은 1.5도의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베너핏이 커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5도랑 2도는 비슷하고 현재와 1.5도 사이에 임계점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아마존은 가뭄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1.5도나 2도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1.5도는 막아봐야 별 상관이 없지만 지금 막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결국은 이제 협상점이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사실 굉장히 세세하게 이제 나눠서 봐야겠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국가도 봐야 되고 기업으로도 봐야 되고 국가 안에서도 지자체로 나눠서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그런 거를 위해서 좀 더 책임을 지고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기후변화의 대응의 측면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완화, 네. 그 하나는 적응이에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온실가스의 양 자체를 줄이는 쪽을 이제 우리가 완화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투자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매몰 비용이에요. 피해 보상. 본인들이 더 뭔가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떼서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파키스탄은 2022년에 전 국토의 3분의 1이 수해를 입습니다. 풍수의 피해를 입어요. 3분의 1이. 그해 11월에 이집트에서 캅27 열립니다. 방사국 총회가 열려요. 근데 거기서 로스 앤 데미지라고 하는 아젠다가 합의에 이르릅니다. 이게 무엇냐면은 어떤 나라의 어떤 곳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의 피해 보상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글로벌 실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금이 돼야 될 테고 그럼 그 기금에 대한 기여분은 지금까지 각 나라가 온난화에 갖고 있는 책임이랑 비슷하게 기여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마 올해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캅29이 열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변에서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약간 그래서 답이 뭐냐고. 제가 뭘 하면 되냐고요. 약간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지 않아요? 많이 받죠.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봤을 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 중에서는 전기차로 바꾸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의 삶도 되게 입체적이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안에서 이 정치인, 저 정당,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측면에서 나랑 맞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사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지구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꽤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5도 뭐 인류의 마지노선 하면 다 뭐 망한다, 우리 끝났어 이런 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던 그 SSP 585 같은 경우에 4도, 4.5도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를 가더라도 우리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문제까지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불편해지겠죠. 그 대신 문제는 뭐냐면은 힘든 나라,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네, 맞아요. 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정말로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준 계기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할리원에서 나왔던 기후변화 보고서 같은 거였는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저는 그거 봤을 때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럼 분위기를 한번 좀 바꿔봐서 요즘에 밸런스 게임을 많이 하는데 해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뭐 고르는 거죠. 네네네. 둘 중에 반드시 네네네. 하나를 고르셔야 네네.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준비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교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로 다시 태어나신다면 지구를 환하게 밝혀줄 태양 아니면 지구를 촉촉하게 적셔줄 바다. 오, 태양. 태양이요? 네. 왜요? 지구는 에너지 측면에서 열린 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고 있고 지금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 밸런스가 온실가스 때문에 깨져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태양이면은 알아서 밝기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참 창의적이네요. 현재 오염된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기 아니면 또 다른 건강한 지구가 있어서 이민 가기. 1번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구를 찾는 것 자체 확률이 굉장히 낮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보다 저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강연 같은 거 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얘기는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 왜냐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맞는 것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지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어질렀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로 우리가 치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구를 찾아서 간다는 얘기는 그 측면에서는 되게 무책임한 선택이 되는 거죠. 다시 윤리로 돌아오는 답변이셨네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데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연구 활동을 하실 때 내용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도 봬요. 바이바이. 아니 아무 질문이나 한번 해보시죠. 네. 교수님의 연구 결과로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야,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한 달 전에만 알려줘라. 당연히 지금 고위도 지방, 캐나다라든지 시베리아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좋아질 테고 그 와중에도 적도 쪽은 좀 덜 변하긴 할 거예요. 교수님이 살고 싶은 나라 어디세요? 대한민국.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진짜로 너무 좋죠. 너무 좋아해서 돌아왔죠. 네.